오늘 정말 이 분데스리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90분 내내 시시각각 우승팀이 변하는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이 한 골을 넣습니다. 전반전 8분 만에 코망이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마인츠가 15분 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 도르트문트랑 바이에른 뮌헨의 순위가 바뀌었죠. 원래 경기를 시작할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2위, 도르트문트가 1위였거든요. 그리고 승점은 2점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앞서가기 시작하고 도르트문트는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반전 24분에 또다시 마인츠가 득점을 하면서 도르트문트가 2대0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2대0으로 끌려가다가 여기서 어떤 게 벌어지냐, 후반전 들어서 81분에 쾰른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쾰른이 동점골을 넣어요. PK로. 그러니까 원래 승점이 2점 차이였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오늘 경기에서 져도 바이에른 뮌헨이 못 이기면 도르트문트가 우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10분을 남기고 쾰른이 동점을 만들면서 이거 다시 도르트문트가 1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도르트문트가 이 마인츠를 그냥 단순하게 이기면 자력 우승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 전반전 초반에 먹힌 두 골을 못 따라가고 있었고, 69분에 이제 게레이루의 동점골이 터졌지만 2대1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81분에 쾰른이 동점골을 넣어서 그래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쾰른 덕분에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쾰른보다 훨씬 더 강팀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89분, 경기 정규 시간 1분을 남기고 무시할라가 엄청난 득점을 합니다.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장면 보여드리면 89분에 무시할라가 측면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뺑글 돕니다. 한 바퀴 뺑글 돌아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중거리 슛. 이게 89분에 터져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골이 들어가는 순간 도르트문트가 마인츠에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르트문트가 2위로 떨어지고 바이에른 뮌헨이 1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에 엄청 급해져서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엄청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96분에 쥘레가 동점골을 또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에게 남은 골은 한 골만 더 있으면 우승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96분에 넣었던 골이 사실 이 경기의 추가 시간이 5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쥘레가 득점한 다음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도르트문트가 자력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 11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11시즌 연속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르트문트가 오늘 경기,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이고요, 도르트문트는 홈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자신들이 마인츠만 이기면 우승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의 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었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 마인츠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인츠가 최근 경기 성적을 보면요, 4연패였습니다. 4연패. 마인츠의 흐름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홈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는 마인츠를 이기면 우승인 건데, 이거를 결국 못해서 도르트문트가 자신들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르트문트의 팬분들이 바이에른 뮌헨의 골이 들어갈 때와 또 쾰른의 동점골이 터질 때,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골이 터질 때, 또 실점할 때 계속 표정이 바뀌었죠. 심지어 지고 있는데 쾰른 동점골이 터지니까 도르트문트의 팬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러다가 89분에 바이에른 뮌헨이 역전골을 또 넣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또 싹 식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쾰른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의 결과가 어떻든 자신들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게 도르트문트에게는 너무나 안 좋았다. 너무나 아쉬웠고, 애초에 뭐 오늘 경기가 벨링엄이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지고, 그리고 경기 중반에 아데예미가 부상 때문에 또 교체를 당하고, 이런 악재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우승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친 거죠. 사실 참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오늘 도르트문트의 문제점은 뭐냐, 애초에 마인츠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원래 수비적으로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당연히 박스 앞에 밀집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르트문트가 벨링엄 한 선수 없다고
이 단단한 마인츠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못했거든요, 아예.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안쪽에 있는 게레이루나 브란트, 이 두 선수가 이 수비 라인 안쪽에서 뭔가 균열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애초에 오늘 도르트문트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말렌, 브란트, 게레이루, 아데에미, 그리고 세바스티앙 알레, 이 5명의 공격 라인 중에서 키가 큰 선수는 세바스티앙 알레 한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마인츠의 수비가 너무나 촘촘하다고 해서 안쪽의 선수들을 배치시키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서 계속 크로스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크로스를 올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죠.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심지어 마인츠는 수비가 밀집해 있으니까 제공권 싸움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재성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비할 때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윙백처럼 엄청나게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인츠의 수비가 페널티 박스 안에만 4명 혹은 5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부지런히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마인츠가 박스 안에 선수를 밀집시켜 놓을 수 있는데, 그냥 도르트문트는 이 공간을 향해서 크로스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 왼쪽에 있는 류에르송은 오른발잡이에요. 그래서 측면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접고 들어오다가 크로스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볼프에게만 볼을 몰아줘서 계속 오른쪽에서만 크로스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볼프의 크로스의 질도 안 좋았고, 방향은 계속 한쪽 방향에서만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마인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오늘 경기에서 당연히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여기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 공격 패턴이나 다양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키가 크지도 않은 공격 라인을 가지고 계속 크로스를 올렸고, 심지어 그 크로스가 오른쪽에서만 나왔다. 너무나 안 좋았고, 심지어 결정적인 상황, 페널티킥을 또 실축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시면 약간 이 도르트문트의 선수들 자체가 부담감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도르트문트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동점골 찬스가 있었거든요. 세바스티앙 알레가 페널티킥을 처리했죠. 그런데 너무나 안 좋은 코스로, 힘도 그렇게 실리지가 않아서 골키퍼가 막기 좋은 코스로 슈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도르트문트가 득점할 수 있는 찬스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찬스를 오늘 어마어마하게 놓쳤습니다. 예를 들면 최후방에 마인츠의 선수가 있어서 앞쪽에 있는 도니 말렌이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뒤에서 나온 슈팅이 굴절이 돼서 도니 말렌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빈 골대에 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슈팅을 제대로 못해서 골문을 벗어납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고, 오늘 이 도르트문트가 전체적으로 득점을 못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물론 공격 패턴이 안 좋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 지었다. 이게 이거는 사실은 도르트문트가 운이 없다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우승을 하기에는 오늘 경기 좀 실력이 부족했다 라고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우승에 고춧가루를 뿌렸던 가장 핵심 선수가 이재성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보시면요, 이재성 선수가 너무 잘하거든요. 이 선수가 엄청나게 뛰거든요. 일단 수비할 때 원래 이재성이 왼쪽 미드필더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성이 내려가 주면서 오늘 도르트문트의 주된 공격 루트,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볼프의 크로스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내려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마인츠는 안쪽에 선수 숫자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가 준다는 게 마인츠의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수 숫자를 늘려준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역습을 할 때 보시면요, 이재성이 엄청나게 부지런히 올라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선수는 거의 윙백처럼 뛰었거든요. 그런데 역습을 할 때는 빠르게 올라와서 어느샌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오니시보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재성이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오니시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니까 이때 이재성이 부지런히 전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이재성에게 오니시보가 패스를 넘겨주는데 이재성의 침투 타이밍을 순간적으로 도르트문트가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이재성, 그리고 이재성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한 번에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완벽한 득점 찬스를 한번 잡을 뻔했고, 물론 여기서 이제 훈멜스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이재성을 막아세우긴 했지만 이재성의 움직임이 요 장면만 봐도 윙백에 있다가 측면 미드필더에 있다가 윙백으로 내려와서 수비하고, 수비를 하다가 바로 역습 상황이 되니까 올라가서 최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재성 선수가 지능적이에요. 이런 장면 보시면요, 마인츠의 역습이 오른쪽에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수비가 한쪽으로 끌려가니까 수비가 끌려가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재성이 오른쪽으로 뛰어가니까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한 명 끌려나가죠. 이때 이재성이 원래 있었던 반대편 공간에는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뒤에 있었던 마인츠의 왼쪽 윙백이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한쪽에 쏠렸고, 이때 반대편에 공간이 나면서 마인츠가 반대편으로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나온 장면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공간이 발생했죠. 그 넓은 공간에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윙백이 올라와서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재성 선수의 오프더 플레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재성이 측면에서 풀백이 볼을 잡으니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재성이 앞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재성을 막아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서 뒷걸음질을 쳐요. 근데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당연히 풀백이 계속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수가 있었죠. 이재성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때문에. 근데 여기서 풀백이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볼프가 약간 앞으로 나와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재성이 얼마나 영리하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다가 풀백이 앞으로 약간 올라가니까 방향을 바꿔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이 돌아뛰는 움직임이 정말 중요했죠. 그래서 측면으로 마인츠가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이재성이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오니시보에게 정말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 여기서 오니시보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재성의 진가죠.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직접 침투를 하고, 침투를 해서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결정적인 공격 찬스를 만드는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고, 이 선수가 뭐 오프 더블 플레이뿐만 아니라 역습할 때의 움직임, 수비할 때 내려와서 헌신적인 움직임 등등등 엄청난 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인츠에.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계속 보시면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에는 마음이 급해서 라인을 엄청 올렸어요. 엄청 올리니까 역습할 때 이재성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윙백까지 내려오니까 맨 끝에서 최전방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달려나가니까 마인츠가 너무나 편안하게 뛰어가는 이재성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이재성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어요. 여기서 이제 달려오는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성이 슈팅을 하다가 약간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긴 했는데, 이것도 이재성이 빠르게 올라와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오니시보가 볼을 잡고 역습을 할 때 반대편에서는 언제나 이재성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계속 전력 질주를 해요. 전력 질주를 하니까 여기서도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물론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약간 아쉽긴 했는데 약간 여기서 패스가 우당탕탕하면서
이재성의 뒤쪽으로 흐르긴 했는데 이재성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부지런한 움직임이 계속 동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성의 움직임이 이 마인츠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수비 라인을 만들 때도 이재성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도 이재성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역습을 할 때도 이재성이 움직이고, 이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 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미드필더 라인을 3명으로 갈지 2명으로 갈지, 공격 라인을 3명으로 갈지 2명으로 갈지, 이런 게 계속 바뀌어요. 이재성이 공격수로 올라가면 3톱, 미드필더로 내려오면 3미들, 여기서 이재성이 한 번 더 내려가면 6백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에 이 마인츠의 축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츠 내에서 이재성 선수가 핵심 자원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츠의 보스 벤송 감독이 이재성에게 이재성이 주장완장을 차도 될 정도로 팀의 영향력이 크다 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스 벤송 감독이 뭐 토트넘 이적설도 났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보스 벤손의 그 전술적인 핵심 이재성을 토트넘으로 갈 때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마인츠에서 이재성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재성이 이번 시즌 너무나 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데스리가 베스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실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 미드필더가 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시즌 베스트 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재성 선수가 이번 시즌 좋았고, 오늘 경기도 물론 도르트문트가 훨씬 더 강팀이었고 마인츠가 많이 밀리는 경기이긴 했지만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못하게끔 만드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이재성 선수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에 이재성 선수가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내는 좀 그러한 상황이 됐다.